나쁜 상황은 분명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삶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다. 나쁜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으니 바로 당신이 그 무언가를 해야 한다. 백마탄 기사가 찾아와 당신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상황 자체는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지은이 샘혼, 옮기니 이상원, 발행 갈매나무. 초판 발행일 2011년 5월 20일. 무리한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싶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막말하는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 샘 혼이 제안하는 무례한 괴물에 맞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대화법.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도 아닌데 크게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문동은과 추선생의 소위 이 넝담씬에 모두가 사이다라고 갈채를 보내며 널리 회자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 그만큼 누구나 깊이 공감하고 대리 만족할 만한 상황이어서가 아닐까요? 이렇듯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은 빌런 총량의 법칙처럼 어디든 꼭 있습니다. 이들은 장난과 모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묘히 약을 올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기도 하고 때로는 폭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즉 괴물을 상대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을 제안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 자신 또한 상대와 다를 바 없는 무례한 사람이 될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건 결코 해답이 아니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당당히 상대하면서도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어의 사무라이 되기. 누군가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파괴적으로 길을 닫고 있다면 상대의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의 사무라이가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사무라이는 봉건 시대에 일본에서 활동하던 무사를 말한다. 주군을 모시는 전사들은 싸움을 자청하지는 않았지만 도전을 받으면 우월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곤 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함부로 덤벼들지 않았다. 주군이 죽고 나면 이들은 낭인이 되어 수행을 떠났다. 상전을 모시는 삶에 익숙했던 터라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스스로의 주군이 되는 법을 익혔고 낭인 사무라이로 거듭났다. 당신은 어떤가? 어느 틈엔가 당신보다 더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에게 맞춰주는데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남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성을 되찾는 것이다. 언어의 사무라이는 남들이 가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심리적, 육체적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 내 친구의 큰딸은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 이혼 후 혼자 두 딸을 키운 내 친구는 큰딸의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식과 둘째 딸의 하와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고민 끝에 친구는 하와이행을 택했다. 그런데 큰딸의 졸업식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냈다. 유난히 비판적인 성격의 그 아버지는 딸의 학위 수여식이 끝나자마자 다가가 독서를 던졌다.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대체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뭘 한다는 거냐? 절대로 직장을 찾지는 못할 테니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야. 기세 좋게 떠들던 아버지는 큰딸이 손을 들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딸은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하지만 힘을 주어 말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로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랐다. 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 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기쁘고요. 저를 축하하러 오셨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브라보.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무라이다. 그 딸은 주도권을 잡았고 부당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을 했다.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지도 독설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어째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울먹이지도 말없이 참아낸 후 집으로 돌아가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며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침묵하며 고통받기보다는 생각을 말로 표현했고 아버지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웠다. 또한 그 아버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우리도 이 현명한 딸처럼 해낼 수 있다. 겁쟁이도 막무가내 싸움꾼도 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화 기술을 갖춰 남에게 좌지우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소 위쪽에만 앉으려는 사람을 다루는 법. 물리적으로 경계를 침범당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 가능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침범당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정신적, 감정적 침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할 때 시소를 떠올려 보자.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타고 놀던 시소 말이다. 당신이 한쪽에, 상대는 반대쪽에 타고 있다.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든 성공적으로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 권리 요구 시소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 관계에서는 내가 올라갈 때도 또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다. 그 오르내림이 양쪽에서 공평하게 일어난다면 그 관계는 호혜적 보상을 준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기대에 민감하고 상대에게 기꺼이 맞출 의지가 있다면 또한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관계에 대해 양쪽이 비슷하게 의견을 낸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이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권력 균형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들만이 권력을 독점하여 휘두르고 싶어 한다. 자신들은 받고 또 받는 동안 상대는 주고 또 줘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시소의 위쪽에 앉으려고만 한다. 요구는 당신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시소 위쪽에 앉는 것은 지배하기 위함이다. 대화를 독점하면서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교묘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등이 이들의 전형적인 요구 패턴이다. 또한 자네 같은 사람을 고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네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와 같은 말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것이 시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행동의 또 다른 예이다. 공격적인 행동, 조종하려는 술수는 모두 당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당신 인생에 들어와 있는 악질적인 상대와의 관계를 앞 페이지의 그림처럼 그려보라. 당신의 시소는 균형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늘 아래쪽에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바를 거의 얻지 못하는 반면 상대는 늘 원하는 바를 얻고 있는가? 그럼에도 좋든 싫든 시소를 떠날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한쪽이 늘 운전석에 앉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 한다. 양쪽 모두의 권리, 요구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악질적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자기 권력으로 당신을 내리 누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악질적인 사람이 상황을 지배하려 들 때 당당한 태도로 공정함을 요구하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참지 않는 것도 훌륭한 덕목이다. 1960년대나 70년대에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인내가 최고라고 배웠을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인내하고 사랑하라는 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았으리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훌륭한 덕목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때로는 참지 않는 것 또한 훌륭한 덕목이 된다. 당신의 상식에 반하는 말이라 당황스러운가? 업무차 참석했던 모임에서 내가 경험한 일을 하나 소개하겠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극작가 그리고 모임 조직을 도왔다는 자칭 남부 출신 미녀와 함께 앉게 되었다. 최근 몇 달간 개봉했지만 그리 감동을 주지 못한 영화들이 화제에 올랐다. 남부 출신 미녀는 영화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더니 이건 다 할리우드의 동성애자들이 판치는 탓이라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극작가와 나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나는 그 미녀의 편견과 독설에 깜짝 놀랐지만 그냥 넘어가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극작가는 달랐다. 그는 미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고 되물었다. 미녀는 그제야 자기가 경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깨닫고 뒤로 물러섰다. 극작가는 미녀의 시각이 어째서 편견인지에 대해 한마디를 더 보탠 뒤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나는 극작가의 행동에 감탄했다. 그냥 차마 넘기지 않은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옳았다. 남부 출신 미녀는 앞으로 그런 편견으로 똘똘 뭉친 독설을 내뱉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다시 생각하게 될 테니 말이다.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이나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바로 이것이 차마 넘기지 않음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마찬가지로 남들이 부적절한 언사로 내 감정적 공간을 침범한다면 그냥 묵묵히 참으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느 주말 나는 아들 앤드류와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다. 탈수한 빨래가 서로 엉켜서 잘 나오지 않자 아들이 무심코 욕설을 한마디 했다. 나는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하고 되물었다. 아들은 친구들도 다 쓰는 말인데 뭘 그러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앤드류, 다른 애들은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지. 하지만 넌 그런 욕설을 하면서 기분이 어떠니? 유쾌하니?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 라고 충고했고 다행히 아들은 알겠어요 엄마 라며 수긍했다.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상대의 언행이 공격적이거나 불쾌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의 언행은 언제까지고 그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반박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건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는 참지 않음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시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인상이 나빠지는걸요?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랑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은 말아주세요. 듣기 불편하군요. 점잖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신을 주어로 말하는데 익숙해져라. 양심을 가진 상대와 말할 때라면 당연히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양심이라곤 없는 상대 앞에서 나를 주어로 삼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못된 사람에게 당신 행동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안겨주는 셈이다. 결국 그 행동은 반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행동을 우리가 떠맡게 만들려 한다.
여기서 나는 대답한다는 식의 문장을 사용하면 우리는 계속 그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고 만다. 반면 당신을 주어로 삼으면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에 주의가 집중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농담을 가장한 욕설을 했다고 하자. 그런 말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라고 말했다면 이는 나의 반응일 뿐이다. 이에 비해 그런 말은 당신 자신에게나 해요. 라는 식으로 당신을 주어로 사용하면 공격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려버릴 수 있다. 나 대신에 당신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목록을 보면서 미리 연습을 해두자. 큰 소리로 반복해 읽어서 새로운 문장 형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미리 충분히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라. 그래야 때가 왔을 때 기가 막히게 써먹을 수 있다. 당신의 유약한 모습을 기대하는 악질적인 사람에게 분명히 그냥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사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한층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내 친구는 이를 두고 한 번 양보하면 상대는 자기가 대장인 줄 안다 라고 표현한 바 있다. 나 주어. 이제 저를 그만 괴롭히시면 좋겠군요. 당신 주어. 이제 그만두세요. 나 주어. 전 충분히 시달렸어요. 당신 주어. 도를 넘으셨군요. 나 주어. 전 더 이상 걸핏하면 늦는 당신을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당신 주어. 이렇게 계속 늦게 나오는 데 대해 사과하세요. 나 주어. 이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 주어. 제대로 행동하세요. 나 주어. 전 막말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 주어. 그렇게 막말을 해도 내 마음을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나 주어. 전 재촉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당신 주어. 내일 아침에 답을 받으실 겁니다. 애리조나의 어느 라디오 방송국 대표도 내게 당신 주어가 거둔 성공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줄곧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 했던 장애인이었다.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달려와 위협하는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 직원은 정말로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사무실로 돌진해 들어와서는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제 위로 몸을 굽히고 주먹을 흔들어 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는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네가 의자에 앉으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지 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그 직원은 곧바로 의자에 앉더군요. 그때 제가 난 고함 지르는 건 싫어하네 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그는 분명 저도 해고당하는 건 싫어합니다 라고 맞받아쳤을 겁니다. 그렇다. 그 상황에서 나 주어는 겁쟁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즉 나를 존중하며 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직원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상황에서는 공감보다는 권위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 주어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 한 여성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말씀하신 당신 주어는 또 다른 공격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폭력은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한층 더 폭력적인 대화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요구했을 때 상대편에서 쓴맛, 신맛을 느끼며 분노한 다음에는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감정적 경계를 침범한 사람들은 의외로 그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와주세요. 전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라는 티셔츠 문구도 아마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자기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상대가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이 관찰과 평가를 맡아줘야 한다. 니나라는 여성이 겪은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사촌이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염려 말아라. 일자리는 안전하다. 라는 말이 불과 일주일 만에 직원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로 바뀌더니
미안하지만 팀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다로 끝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거죠. 이후 사촌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었고 밤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처지가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서 잘 들어주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지치더군요. 자기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결국은 자동 응답기를 틀어두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썩 훌륭한 태도는 아니지만 진저리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나는 사촌에게 한밤중에 계속 전화하는 것이 도를 넘은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권리 요구 시소 그림을 그려보면 분명해진다. 그저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네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 또 새 직장을 구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한탄은 계속 듣고 싶지는 않아. 그런 말은 우리 둘 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 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루한 토론이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사촌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니나는 나중에 사촌과 만나 심경을 털어놓았고 사촌의 사과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목소리를 높일 것도 없이 밤마다 전화에 시달리며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더군요. 니나의 교훈을 기억하자. 우리 기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면 상대는 이를 추측하는 데 힘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마워한다. 솔직한 대화는 그 자체로 위안을 준다. 상대가 진심을 말하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말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좋으니 말이다. 또한 행간을 잊고 숨은 뜻이 무엇인지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상대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바로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은 관계에서 참으로 놀라운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우리 느낌을 직관적으로 알아채리라 기대하지 말라. 이런 요행을 바라면서 의사소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 조언은 우리가 상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분명한 방법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준 것에 고마워할 것이다.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기의 술수와 권력 게임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입장을 토론하지 말라. 자기 나름의 힘을 확보하려면 남들의 부당한 요구를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늘 남에게 맞추면서 살아왔는가? 이제 아니요라고 말하기 위한 다음 4단계를 통해 변화를 시도해보자. 이제부터는 남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 4단계부터 생각하라. 1. 시간을 두고 결정 내리기. 내 친구의 머그잔에는 인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현명한 결정 또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라. 그래도 상대가 재촉하면 좋아요. 지금 당장 답을 원한다면 아니요입니다. 라고 답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 앞을 떠나 혼자서 생각을 정리해보라. 답변을 보류하고 상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정신적인 압박을 피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네라는 답이 최선인지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2. 상대와 만들어온 권리 요구 시소를 검토하기. 상대는 늘 시소의 위쪽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요구를 해왔는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늘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 쪽이었는가? 당신은 매번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는 원하는 바를 거의 이루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3. 아니요라는 말이 권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지 생각하기. 당신의 요구가 충족되고 권리가 존중되며 바람이 실현되는 것은 상대가 아닌 당신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라.
네라는 대답이 상대를 높이고 당신을 낮추는 불균형 관계를 영속화하고 있다면 이제 좀 더 공평한 관계를 위해 아니요라고 말할 때이다. 4. 간명하게 말하기. 짧고 분명하게 답할수록 설득력은 커진다. 이리저리 둘러대는 설명은 삼가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구구하게 설명한다면 반격할 빌미를 주게 된다. 얼버무린다면 상대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이다.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드는 상대는 당신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는 늘 이런 일을 맡아 해주었잖아 라고 직장 동료가 불평한다면 거절의 말만 다시 반복하라.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논쟁이 벌어지면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말이 길어지면서 당신이 난 오늘 일이 너무 많거든 이라고 거절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는 즉각 겨우 1시간만 대신 해달라는 거야 라고 설득할 것이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 라고 말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하면 상대는 집요하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함께 보자. 평도 아주 좋아. 날 위해 그렇게 해줘. 상대가 원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지 설명하다 보면 결국 논쟁으로 이어진다. 내 결정을 논쟁을 통해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봐. 혹은 난 2번 다시 폭력 영화는 안 볼 거야. 그렇게 알아? 라는 식으로 문제 해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 라거나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줘 라고 말해도 좋다. 상대는 불그락푸르락 화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를 기쁘게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무조건 남에게 맞춰주려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두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은 비정상적이고 더 나아가 병리적이다. 당신의 요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과 조율하는 일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 상대의 요구를 받아줄지 거절할지 결정하기 전에 남에게 맞춰주려 애쓰는 나는 누구이며 왜 그러는가 라는 질문을 검토한다. 도를 넘은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할 것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한다. 경우에 따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당신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주체는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도덕이란 자신과 남들을 조화롭게 배려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자기의 권리와 요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당신을 몰아붙이는 말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여기까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샘 호는 스테디셀러,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이자 화술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많은 강연과 저술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대화법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은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에 첫 출간된 책인데요. 지금까지 3번의 개정판이 나올 만큼 꾸준히 사랑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책을 통해 저자 샘 혼의 글을 처음 접했습니다. 화술과 대화 기법을 담은 책들은 무수히 많지만 저자의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거나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와 궁금증들을 콕콕 찝어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인의 60%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무례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흔히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꼭 직장인이 아니라도 책에서의 사례와 같이 가정이나 친구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에서는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려는 괴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무례함에 맞서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상대방을 막상 맞닥뜨리면 그냥 참고 뒤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지도 못하거나 상대에게 주도권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자는 우리가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화 기술을 갖춰서 남에게 좌지우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용기를 줍니다. 저자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참지 않고 표현하고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시소의 위쪽에서 나를 휘두르고 영역을 침범한다면 참지 말고 표현해야 그 사람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읽었던 독자들의 리뷰에서 이 책을 읽으며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무례했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너의 말이 무례하고 나는 그런 말이 불쾌하다고 말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 관계가 앞으로 더 안정적인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혹여 선을 넘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을 넘는 것, 불편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존중받는 길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도덕적이지 않은 수준이라면 좀 더 명료한 거절과 단호한 반격의 말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겠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대화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